러시아 증기 롤러는 우크라이나를 짓밟고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이 준비 안 된 유럽의 권력을 투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번개처럼 끝날 침공이 될 거라던 것이 오히려 러시아를 지난 한 세기 최악의 현대 군대로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완전한 군사 붕괴가 어떤 모습인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서 나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거둔 성과는 너무나도 초라해서 현대 군사 세계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전쟁에서 러시아가 달성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징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의 가장 치열했던 전투들조차 러시아가 지금 달성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징역 속도를 보였습니다. 푸틴의 병사들이 드론, 포격 등 러시아의 공격에 적응하는 우크라이나 방어와 싸우는 가운데 한 가지 두드러진 수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하루에 약 15-70m, 49.2, 229.6피트 징역 중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인도로 나갈 때 그 정도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이 승리를 향해 돌진하기보다는 기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가피하고 파괴적인 패배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작은 성과에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와 러시아의 점령지 징역 속도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년은 러시아 징역에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2024년 2월에 도네츠크주에서 아브디브카가 함락된 이후 러시아는 모든 주도권을 쥐었다고 믿었고 도네츠크를 마음대로 휩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의 진로를 막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물류교통 중심지인 포크로우스크시뿐이었습니다. 도네츠크와 동부 전선 전체에서 러시아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징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목표인 포크로우스크는 아브디브카가 함락된 순간부터 거의 곧바로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활공폭탄이 지속적으로 건물을 파괴해 도시의 흔적조차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장거리와 1인칭 시점 드론을 이용해 포크로우스크의 병력을 더 접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도시와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워지자 포격이 시작됐고 보병 돌격도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표준 전술로 병력과 장비로 적을 압도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CSIS에 따르면 아브디브카 함락 후 2026년 1월까지 러시아는 포크로우스크 방향으로 약 50km만 전진했습니다. 이는 하루 70m라는 매우 느린 징역 속도와 같습니다. 러시아가 포크로우스크를 장악하는데 2년 가까이 걸렸으며 우크라이나가 아직 도시 북쪽을 지키고 있어 완전 점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크로우스크가 무너진다고 해도 실제로 무너질지조차 확실하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함락되기까지는 여러 주 아니면 몇 달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도시와 거점 점령 실패는 포크로우스크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지비아르라는 거점을 보십시오. 포크로우스크보다 훨씬 작은 곳입니다. 차지비아르는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방어 거점입니다. 러시아는 2023년 5월과 2025년 7월 바흐무트 점령을 주장하며 2024년 2월부터 이곳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나왔을 때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지비아르 방향에서 러시아의 징역 속도는 포크로우스크보다도 더 느립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기사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44 메디아는 러시아군이 차지비아르 점령을 위해 2년 동안 약 10km 6.2마일 징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징역 속도는 앞서 강조한 일을 추정치 하한선으로 하루 15m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가 최대한 빠르게 징역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전선 곳곳을 살펴보면 하르키우에 위치한 쿠피안스크 지역에서 이런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 11월 중순 이후 9.5km 약 5.9마일만 전진했으며 하루 평균 23m75피트 징역에 그쳤습니다. 러시아는 쿠피안스크 점령을 주장했습니다. 차지비아르 점령 주장과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영상 후반부에 공개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희망은 자포리자 주 훌리아폴라시 점령 시도에서 빠르게 징역 중인 점입니다. 러시아군은 18.5km 약 11.5마일을 전진했고 하루 297m 974피트 속도로 징역 중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본 러시아는 우리가 언급한 다른 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것과 같은 방어가 훌리아폴라 지역에서도 시작되기 전에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징역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수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징역 상황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가 다른 전쟁과 전투에서 봐왔던 것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앞서 언급한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공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풀리아폴라 지역은 구역별로 하루 15-70m 징역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참혹한 솜 전투 때보다 더 느린 속도입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최소 80m, 약 260피트를 징역했습니다. 그 전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참혹한 전투 중 하나였고 1916년 7월 1일 하루 만에 영국군 사상자가 5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상황은 아직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더딘 징역은 공식적으로 참호전이 지배하고 병사들이 무인지대를 건너려다 떼죽음을 당했던 그 전투들보다도 더 나쁜 상황입니다. CSIS에 따르면 러시아는 레닌그라드 포위전 이후보다 훨씬 빠르게 하루 약 1km, 0.62마일씩 징역했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갈리치아 전투에서 러시아는 하루 약 1.58km 징역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전투들은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소모전이었고 러시아는 그 어떤 전투의 병사들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푸틴에게 또 한 번 망신을 안겨줄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러시아 쿠르스크주 역습 시 하루 약 1.25km, 0.77마일 징역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전선에서 징역한 것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단, 침공 초기 하르키우, 루한스크, 도네츠크 등에서 넓은 영토를 점령했던 때는 저해입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는 목표를 향해 더디게 전진해 왔습니다. 거대한 군사 거북이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온갖 방어 장비를 덕지덕지 붙인 같은 이름의 거북이 탱크만큼이나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거북이 탱크들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한 러시아 징역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CSIS는 푸틴이 2022년 2월에 피비린내 나는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약 7만 5천 제곱킬로미터, 즉 약 2만 8,950 제곱마일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보고합니다. 점령과 통제 면에서는 그 수치가 조금 더 높아서 12만 제곱킬로미터, 즉 4만 6,300 제곱마일, 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체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영토에는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와 당시 점령한 도네츠크 일부도 포함됩니다. 이 수치는 처음엔 인상적이지만 러시아가 2년간 점령한 전체 영토를 보면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202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3,604 제곱킬로미터, 1,391 제곱미터 만 점령했습니다. 2025년 그 수치는 4,831 제곱킬로미터, 1,865 제곱마일로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 여겨졌던 대규모 여름 공세를 벌인 대가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군사 붕괴가 어떤 모습인지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규모와 힘에 비해 이런 미미한 성과는 푸틴 군대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미미한 성과조차 러시아가 감당 못할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푸틴에게 모든 게 달라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 시청 중입니다. 영상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하세요. 푸틴이 군대의 기회가 올 때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면 러시아의 느린 징역은 변명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랬다면 러시아는 여전히 거북이였지만 우화 속 거북이처럼 천천히 꾸준히 해 경주에서 이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아실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에는 신중함이나 조심스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푸틴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예상치 못한 속도로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CSIS는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가 사망, 부상, 포로, 실종 등으로 120만 명의 병력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재무부 추정치와 비슷하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병력 손실을 약 123만 6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러시아는 큰 피해를 입었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41만 5천 명의 병력을 잃고 월 평균 3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고를 보면 그렇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5년 12월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3만 5천 명의 제거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상자가 아니라 제거된 인원수입니다. 다른 사상자 수를 포함하면 월간 사상자 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추정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계속하면 2026년 러시아 사상자는 50만 명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CSIS가 이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CSIS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강대국 중 이만큼의 사상자나 전사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장 사상자와 전사자 수는 훨씬 적습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54,487명, 베트남 전쟁에서 47,434명, 걸프전에서 149명의 전사자를 기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항구적 자유작전과 자유의 파수꾼 작전에서 2,465명, 이라크 자유작전에서 4,432명이 전사했습니다. 작전 성공과 상관없이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전쟁 내내 잃은 병력만큼을 매달 잃을 상황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성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군사작전과 비교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CSIS에 따르면 러시아 전사자 수는 27만 5,032만 5천 명으로 1990-2000년대 두 차례 체첸 전쟁의 전사자 수보다 11배 많습니다. 1980년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사자보다 17배나 많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기록을 세우려는 듯 보입니다. 가장 큰 희생에 비해 가장 더딘 진전의 상은 러시아가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에 입히는 수준의 피해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징역이 느리다는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많이 제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그 비율이 흥미롭습니다. CSIS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이후 약 50만, 60만 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이는 러시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 수치에 따르면 러시아 사상자는 우크라이나보다 약 2.5배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 많은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2026년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에서 이것이 러시아의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소모전 전략의 실제 영향을 가장 먼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전쟁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해왔습니다. 푸틴은 옛 소련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명을 투입하는 전략만 따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병사와 무기 등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방어력을 점차 약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러시아의 징역은 원래 빠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막혀 지체됐고 그 지체를 빠른 징역으로 만회해야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돌파에 성공했다면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키예브 포스가 지적하듯이 우크라이나의 방어가 너무나 강력해서 러시아가 소모전 전략에 몇 가지 전술적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필요로 하는 돌파구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병사들과 장비를 계속해서 소모전 속으로 내모는 매번의 반복이 러시아 전선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푸틴의 전쟁으로 인한 피와 러시아 군사 장비의 큰 손실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략적 요인으로 1만 1,600대 이상의 전차, 2만 3,950대 이상의 장갑차 3만 6,730문이, 포병 11만 8,000대 이상의 드론 수천 점의 기타 장비를 잃었다고 합니다. 기본 논리상 이런 손실은 지속될 수 없고 러시아가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장갑차가 사라지고 베테랑 병사들이 죽으면서 공격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신병들로 대체되지만 이들은 훨씬 더 빨리 전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유일한 비용은 아니며 두 번째 비용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전투가 여전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가로 자신을 포지셔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진 국가는 더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코피안스크 점령 허위 주장을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전쟁연구소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보고서를 인용해 크렘린이 미국이 러시아의 유리한 평화 협상을 압박하도록 전쟁에서 대한 현실을 만들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즉, 이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러시아가 영향력 있는 이들에게 도시들이 함락되고 있다고 설득하면 이들이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양보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수치는 러시아의 연막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거짓 정보 유포를 멈출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푸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진실처럼 사소한 것이 방해가 되도록 내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즉, 러시아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 러시아 참모총장 발레리 고라시모프는
러시아가 하르키우 코피안스크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뉴보이스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여전히 해당 마을에서 최소 10km, 즉 약 6.2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군은 러시아군이 모든 방향으로 진격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라시모프는 러시아가 1월 1일 이후 우크라이나의 17개 마을과 약 5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ISW는 러시아의 실제 성과가 고라시모프 주장보다 훨씬 적으며 해당 기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는 약 265.4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반복되었고 모두 CSIS와 그들의 폭로로 밝혀졌습니다. 크렘린이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피와 군사 장비 외에 다른 대가도 치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금 문제는 큰 이슈입니다. 러시아는 성과 없이 시간이 갈수록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CSIS는 2025년의 어두운 면을 다루며 러시아 제조업은 7개월째 위축 중입니다. 그 나라 생산 수준은 12개월 중 10개월 연속 감소하며 더 악화됐습니다.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과거에도 높았고 지금도 높으며 이는 소비자 수요 감소로 이어졌고 그 결과 제조업의 추가적인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첫 몇 년 동안 러시아가 달성한 것처럼 보였던 경제 성장도 이제는 거의 멈추다시피 느려졌습니다. 2025년 러시아의 실질 GDP는 전년 4.3% 성장해서 0.6% 성장으로 둔화됐습니다. 2026년 국제통화기금은 러시아 성장률을 기존 1%에서 0.8%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석유 수입 감소, 자본 문제, 외국인 투자 부족, 국제시장 최소 차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근시안적 결정으로 러시아 예산 절반이 군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위태로운 상황에 또 다른 위험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핵무기와 대규모 군대, 그게 전부입니다. 러시아는 자금이 바닥나고 있고 혁신도 없으며 대규모 군대조차 실제 지식이나 전투 기술을 가진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쇠퇴하는 강대국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초라한 성과는 푸틴이 수년간 숨기려 했던 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러시아 대통령은 만약 자신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인 척할 수 있었을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하기엔 늦었습니다. 푸틴에게 남은 건 2024년 이후 보잘것없는 성과와 막대한 손실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식 전쟁 방식을 뒤집었고 이제 소모전은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푸틴의 마지막 희망은 군대가 무너지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푸틴의 마지막 승부수와 실패 이유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러시아의 끊임없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현실을 더 많이 다루는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